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7월 초 이후로 갑자기 가난해져 버린 채널을 부활시키느라 참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은 어떠셨나요? 바쁘고 정신 없으셨죠? 혹 외롭지는 않으셨나요? 올 여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시느라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이렇게 고전을 좋아하시고 저의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한 대로 댓글 창가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댓글 창가 이후에 달린 댓글 중에서 몇 개를 추렸는데요. 혹여 소개되지 않더라도 섭섭히 여기지 말아주시고 다른 분들 댓글에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독 영상에 달린 댓글, 커뮤니티에 있는 클래식 노마드 댓글, 그리고 개인적인 사연이 담긴 글들입니다. 그리고 영상마다 댓글을 일일이 정성껏 달아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소개 다 못해드리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댓글 보석함을 루나펄스가 마음을 담아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덴자님께서 써주신 글인데요. 3만 구독자 감사 이벤트 후에 선물을 받으시고 써주셨습니다. 2019년 6월 21날 아침 일기. 밤새 자기 방에서 자고 있던 찬, 고양이 이름입니다. 찬이가 내 침대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내 곁에 나란히 누워 그루밍을 한다. 이 야행성 동물이 간밤에 사냥을 하고 늦은 아침에 잠들곤 하는데 잠자리로 가끔 내 침대를 택하기도 한다. 가족애를 확인하면서 찬이와 함께 달콤한 아침잠을 자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 대문 앞에 계집에 있는 곰, 개 이름입니다. 곰이 짖는다. 이어서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오토바이의 클락션이 울렸다. 소포가 왔을 때 우체부가 나를 부르는 소리다. 책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났고 찬이도 덩달아 일어나서 밖으로 따라 나왔다. 이렇게 우체부가 소포를 가져오는 때는 나와 찬이와 곰이 함께 손님을 맞이한다. 소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었다. 그 속에는 빅토르 위고의 책과 도스토옙스키의 명문, 이건 책갈피로 딱이다. 명문이 담긴 친필 엽서와 핸드메이드 수세미가 담겨 있었다. 박스 안을 살피던 찬이는 이내 자기와 상관없는 내용물로 확인하고 창밖을 쳐다보고 앉았다. 곰도 이미 냄새로 파악한 듯 조용했다. 참 계산이 빠른 녀석들이다. 찬이와 곰도 그렇지만 이럴 때는 사람도 참으로 수학적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 내가 책 선물과 손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언제였던가. 그저 받는 것이 늘 편치 않은 습관 같은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자동 계산기가 돌아가듯 저절로 떠오른다. 이런 게 다 보따리를 푸는 과정인가 보다. 선물을 하나씩 꺼내보는 동안 책을 기다리던 설레임의 마음자리는 기쁨과 감사로 메꾸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서랍 속에 넣어둔다. 한편의 수필 같은 참 따스한 댓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에 달린 글인데요. 신정아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책을 학생 때 처음 읽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만 해도 이런데 당시의 독자들은 얼마나 심취했으면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파우스트 같은 괴테의 다른 작품은 저에게 너무 어려워 짧은 시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네요. 그리고 저의 근황을 전해드리자면 저는 간발의 차로 내년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조금은 민망하고 쑥스럽습니다. 당연히 합격이라 믿고 기다려왔던 터라 막상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혼란한 마음을 추스리느라 소식을 뒤늦게 알리게 되었어요. 짧은 휴식 후에 다시 달려보고자 합니다. 제 혼란스러운 마음과는 정반대로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는 여전히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이 댓글이 한 달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마음을 다잡고 아주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니엘류 님께서 쓰셨습니다. 부족이 아니라 만족이 부족한 시대.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말은 무소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음이든 공간이든 비워져야 채워지는 여유와 자유. 낭독을 들으며 내 안에 나와 내밀한 대화를 통해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낭독 음성과 톤도 명상 음악처럼 고요함을 만나게 해주셨네요. 책 내용 중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더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비 오는 아침,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요. 라고 쓰셨습니다. 다음 댓글은 도시를 걷는 문장들을 듣고 쓴 오드리 창님의 글입니다. 비엔나를 걷다가 기차를 타고 가며 농촌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짤츠버그 내려 걸으면서 모차르트 생가에서 그가 남겨놓은 음악을 들으며 그의 생활을 상상합니다. 그리 아름다운 음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위의 아름다움. 루나님의 소망도 이루어지길 저도 소망합니다. 또 다른 아름답고 설레는 날. 약간의 긴장감이 생동감으로 변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다음은 반 고흐 영혼의 편지에 달린 글입니다. 박승욱님께서 쓰셨습니다. 저는 반 고흐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과격, 격정, 기독교, 광신도, 불타는 열정, 고집, 변덕, 송곳처럼 날카로운 성격입니다. 그의 삶은 한여름에 냉장고에서 꺼낸 서늘한 얼음 조각처럼 무더움을 향해서 온몸으로 반항하고 강렬한 냉기를 토해내고 갑자기 한 줌의 수증기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에 몰두하면 현실감을 잃어버리는 그 괴팍한 성격으로 인해서 살아생전엔 가장 친한 사람에게조차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후에 그가 남긴 작품들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작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보기와는 다르게 성실함, 반듯함, 순수함, 부조리에 대한 의식, 터질 듯이 용솟음치는 순수한 예술적 열정의 에너지가 있었지만 적어도 살아생전 그는 항상 부적응자의 모습을 보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이 있었기에 그는 마치 핵분열을 하듯이 놀라운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위대한 예술작들을 토해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시대의 암울함과 개인적인 가난, 불운, 모순 등 이 시대에서 그 시대를 또 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주 조개가 상처를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를 토해내듯 그에게는 그만이 아는 말할 수 없이 아픈 상처들이 있었기에 그는 어찌할 바 모르고 그것들을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반 고흐 영혼의 편지에 달린 은정님의 글입니다. 고흐,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강한 자기 사랑이 느껴지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 그러나 벗어나고 싶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끝없는 절망감,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열망과 반대로 인해 현실에 대한 좌절과 사랑에 빠졌다면 사랑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신에게 감사할 줄도 아는, 깊은 사랑의 의미도 아는 멋진 사람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동생에게 진 빚에 대해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책임감과 미안함,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생계를 위해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 동생을 깊이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이 나를 반영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나와 생각이 닮은 삶을 살다 간 고흐,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낄 것 같다. 왜? 신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를 돕지 않았을까? 저렇게 삶을 힘들어했는데 37, 너무 일찍 인생을 마감한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 라고 쓰셨습니다. 다음은 티파사에서의 결혼에 달린 댓글인데요. 안수자님께서 쓰셨습니다. 한 200호 정도 되는 캔버스에 티파사와 우리의 인생사, 자연사를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 총천연색으로 그려놓은 명화를 감상하는 이 기분을 어찌 표현할까요? 지적인 목소리와 더불어 참 생각이 풍부해지고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안수자님께 제가 감사를 보냅니다. 직접 그리신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너무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티파사에서의 결혼 두 번째 댓글은 휘동님께서 쓰셨습니다. 제가 거푸 몇 번이나 듣고 있는지 모르시죠? 한 문장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작가야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번역가 김화영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 이토록 적확한 언어들을 포획해내서 이미지화하는지요. 분명 역자님은 시인일 것 같아요. 거기에 루나님의 목소리가 살포시 얹히니 제 피도 쿵쿵 끓는답니다. 근사한 작품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쓰셨습니다. 다음은 광야에 달린 댓글 중에서 홀리송님이 쓰셨습니다. 아, 이육사, 윤동주와 함께 너무 일찍 태어나서 너무 일찍 가버린 별과 같으신 분. 이런 분이 현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 시대에 나셨다면 또 다른 삶을 치열하게 사셨을 테죠. 오히려 긴 낭독보다 이런 시 한 편이 더 깊은 감흥을 주는 듯 하군요. 광복절이 다가오는 이 즈음에 더욱요. 노제펜이란 구호와 함께 더욱 의미 있게 들립니다. 양심 가진 지식인이었다면 일제시대 때 저항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순 없었겠죠. 불의와 정의를 안다면 말이지요. 이 낭독을 듣고 우리나라의 굴곡진 현대사도 돌아보게 되네요. 이제 일본을 완전히 극복한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나님이 저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독립선언서 낭독하셨을 듯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쓰셨습니다. 다음은 시문의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화를 듣고 쓴 댓글입니다. HJJ님께서 쓰셨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먼 여행을 가신 엄마 생각에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낭독이 끝난 뒤에도 아마도 한동안 가슴이 저밀 겁니다. 어머니, 그 위대한 이름. 그리움에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아요. 잘 머물다 갑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HJJ님께서는 제 영상마다 댓글을 정성스럽게 써주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차상희님께서도 쓰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어머니들이 당신의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을 나라를 위해 내어놓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아내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까운 청춘들이 꽃잎처럼 쓰러졌을까요? 숭고함의 발원지가 바로 그 옥중이고 어머니의 가슴이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차상희님께서도 제 영상마다 댓글을 아주 정성스럽고 따스하게 달아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독일인의 사랑을 듣고 솔바람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자꾸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네요. 슬퍼서 아름다운 건지 아름다워서 슬픈 건지 루나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시들고 메말라 가려던 감성이 슬며시 되살아나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있는 하루 되세요 라고 쓰셨습니다. 다음은 위즈덤을 듣고 쓴 홍정숙님의 글입니다. 나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떤 말로 말할 수 있을까? 하루가 지났다. 고국을 떠나온 지 10년, 또 10년을 지나려고 한다. 나는 늘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딸을 결혼시키면서 친정엄마로, 장모로, 손녀가 태어나면서는 할머니로, 한 남자의 아내로 70 가까워서야 공부 중이다. 진작에 엄마, 아내 노릇 공부를 하여야 했었는데 지금은 영어 공부에 푹 빠져서 나는 늘 공부하는 나다 라고 나를 표현해 본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70에 가깝고 또 외국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 연세에도 이렇게 문학을 사랑하시고 유튜브에 댓글도 다시고 열심히 공부도 하시는 홍정숙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외숙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제게는 잠 못 들지 못한 밤들이 아주 많았어요. 사랑하는 남동생을 갑자기 보내버리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몇 년을 지냈답니다. 밤이 오면 무언가 목덜미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나를 패댕이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좋아하는 책들을 베개 삼아 높이 높이 고아놓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고 달아나는 거 고문이고 고통이었어요. 밤마다 비 내리는 백색 소음을 얼마나 들었는지 아침이 밝아도 비가 내리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엄청난 고통의 고비를 스스로 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루나 펄스님의 낭독을 만나고부터 조금씩 잠이 오더라고요. 즐겨 듣던 책 낭독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을 때 저도 조금 힘들었답니다. 부지런히 낭독의 곳간을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루나님의 목소리는 어릴 적 외가에서 오래도록 키워주신 우리 외할머니 자상한 손길 같아요. 그래서 자꾸자꾸 들어도 물리지 않아요. 사랑의 손길이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한 목숨 살려내신 고운 목소리 오래오래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 때문에 제가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글에 있는 클래식 노마드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베토벤 현악사중주 13번 5악장 글을 읽고 쓰신 니엘류 님의 글입니다. 조윤범 씨의 파워클래식에는 항상 작곡가 소개가 있은 후 콰르텟 X가 현악사중주를 들려주었지요. 현악사중주를 많이 작곡한 작곡가에게는 큰 감사를,
그리고 작은 작곡가에게는 아쉬움을. 그렇게 베토벤, 슈베르트, 브라함스 등 현악 사중주 음반을 골라 손에 쥐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저에게는 아마데우스와 알반 베르크 음반이 주어졌고 오늘은 퇴근 후 베토벤 현악 사중주 13번 LP 음반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나 밴드 아니면 강좌 등에서 소개되거나 접한 곡을 한동안 집중적으로 들어봅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얽힌 얘기, 몰랐던 스토리를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영상뿐 아니라 이 커뮤니티도 많은 분이 알게 되어 클래식에서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말씀처럼 루나님도 빛나는 오늘, 빛나는 미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에 달린 댓글입니다. 포미님께서 쓰셨습니다. 피아노를 안고 모든 음계를 펼쳐놓은 듯 마구 누른 다음 예술에 젖어드는 모습이 아주 조금 남아있는 청력과 피아노의 미세한 울림에 영적 느낌을 대입해 창작하는 듯합니다. 마치 방안 가득 꽃을 채우고 늘어놓은 후 그 꽃들을 손질하고 진열하여 두 번 없을 연회장을 만드는 플로리스트의 손길인 듯 싶었네요. 진중한 달빛 머금은 베토벤의 월광은 늘상 느껴오던 그 달이 아니었어요. 저는 달님이 이 땅을 사랑으로 비춰주심을 보았지요. 하천변 분스터에서 파페라의 공연과 주민들을 위한 게릴라 상영 때에도 모두의 머리 위에 함께하며 웃어주시던, 그때는 알지 못하였지만 달빛이 사람들 사이사이로 들어와 더욱 생기로웠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낭독이 끝이 나면 들려주시던 월광, 이 세상 사이사이 들어와 모두의 곁에서 사랑이 움트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귀와 눈을 닫고 살아가면서도 그 보듬음이 큰 루나님의 아름다운 뜻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불멸의 명작들, 불멸의 낭독들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다음은 베토벤의 비창에 달린 댓글입니다. 리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좋은 글은 그 메시지의 생명력이 살아있어 시대와 역사, 문화의 배경을 뛰어넘고 인종과 성별을 넘어 해석되고 감동을 줍니다. 베토벤의 비창은 클래식 중에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곡목이나 베토벤이 담고자 했던 정서를 초월해 슬프고 우울할 땐 위로를, 피곤할 땐 휴식을, 연인들의 귀에 들리는 비창은 들뜬 설렘을 가라앉히고 온전히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낭만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섬마을의 배경과 거장의 연주가 이토록 아름다운 전경을 만들어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클래식이 그 원래의 자리에서 내려와 모든 사람의 곁으로 다가오길 바라는 루나님의 말이 공감이 됩니다. 오늘 저의 외로움도 푸르고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오늘 댓글 창가에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저 사이에 흐르는 소통의 물길이 있고 문학과 음악을 사랑하는 감수성이 요동치고 있으니 산다는 것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피아노의 신 리스트가 한 말이 떠오르는데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길 닿는 곳마다 사랑이 가득하길 빕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날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